결혼식의 소음과 억지 미소로 가득했던 연회장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무렵 오서연은 마침내 이 기나긴 하루의 종착지에 도착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신혼 침실의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곳엔 달콤한 신혼의 향기 대신 옅은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는 남자 강민준. 오늘부터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식물인간일 뿐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조차 이 정막을 깨뜨릴까 두려웠다. 침대 곁으로 다가갈수록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감은 눈,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얼굴이었다. 마치 잠자는 동화 속 왕자님 같았지만 그를 깨울 입맞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병상에 누워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동화줄처럼 그녀에게 건네진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제안. 식물인간과의 결혼,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주는 대신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인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혐오의 눈물인가. 그녀는 잠든 남자를 향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나직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잘게 떨렸다. 강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고백은 참회와도 같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신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어요.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JK그룹의 후계자가 스캔들 없이 조용히 아내라는 보호막 안에서 머물길 바라는 거겠죠. 저는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껍데기일 뿐이에요.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제가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하겠지만 자정의 종이 울리기도 전에 모든 게 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당신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 저 같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돈 때문에 의식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속물이라고 경멸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잠들어 있지만은 말아요. 언젠가 당신이 기적처럼 눈을 떴을 때 저는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을 빌릴게요. 그녀는 이 모든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은 이 방에,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을 쏟아낸 서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드레스를 끌고 방을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챘다. 그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헛들이켰다. 놀란 눈으로 돌아본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강민준이 눈을 뜬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아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혼란에 빠진 서연의 귓가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마치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할 말 다 끝났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오서연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강민준의 손은 불에 달군 쇠사슬처럼 뜨겁고 단단했다. 식물인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굳게 믿었던 그의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어떤 살아있는 존재보다도 생생하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검은 호수였고 그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한치의 미동도 허락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오랜 시간 누워있던 사람의 뻣뻣함, 대신 잠복기를 끝낸 맹수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유려함과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에게 연결되어 있던 몇몇 의료 센서들이 무의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모습의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깨어 있었다. 그녀가 병실에 처음 면회를 왔을 때도, 양가 어른들이 결혼을 논의할 때도, 그리고 오늘 그녀가 그의 곁에서 절망적인 독백을 쏟아낼 때도,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 불행을 이용해서 미안하다고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돈 때문에 팔려온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는 방금 전 서연이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되짚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치부를, 가장 은밀한 죄책감을 아무렇지 않게 해부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신,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다음에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강민주는 그녀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쪽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으로 던졌다. 텅 빈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녀의 아버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차마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가족의 빈 내역서였다. 모든 것이 정확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오서연, 26. 아버지는 가난 말기,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집안의 빚은 총 5억.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그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하는 것이었다. 너의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이제부터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겠군. 그가 본론을 꺼냈다. 이전의 계약, 즉 내 아내가 되어주는 대가로 빚을 갚아주겠다는 건 무효다.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새로운 계약이다. 지금부터 넌 내 아내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보고해. 특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숙부님 강재혁 전무와 내 약혼녀였던 윤채린 앞에서 말이지.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강재혁 전무는 늘 인자한 미소로 민준을 걱정하던 사람이었고, 윤채린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지고지순한 약혼녀의 모습으로 언론에 비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강민주는 그들을 감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질문에 강민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섬뜩하게 변했다. 왜냐고? 내가 당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 차에 손을 댔고 내가 죽기를 바랐지. 그리고 그 배후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난 지금 연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식물인간이라고 모두가 믿게 만들어야 범인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테니. 그리고 넌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최고의 장기 말이다. 돈에 팔려온 순진하고 불쌍한 어린 신부. 그들은 널 동정하거나 경멸하겠지만 결코 경계하지는 않을 거다. 그제야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는지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암투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 사건의 한복판이었고 자신은 이제 공범이자 미끼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거절하고 싶었다. 이 미친 연극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을 쥔 그의 힘과 그녀의 가족의 운명이 담긴 저 서류들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거절 강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럼 계약은 파기다. 내 아버지는 당장 병원에서 쫓겨날 거고 내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선택은 내 몫이야, 오서연. 내 손을 잡고 이 지옥에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저 문을 열고 나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그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비수처럼 나라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냉혹함과 잔인함. 그는 자신을 구해줄 왕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암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악마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항복 선언이자 피로 쓴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강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얀 살결 위로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은 그녀에게 씌워진 새로운 족쇄의 낙인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오서연이 아니었다. JK그룹의 안주인이자 위험한 비밀을 품은 스파이였다. 밤사이 벌어진 일은 악몽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침대에서 눈을 뜬 오서연은 온몸을 옥죄는 현실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값비싼 실크 잠옷의 감촉도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어젯밤 강민준이 내뱉었던 얼음 같은 명령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더 이상 오서연이 아니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JK그룹의 새 안주인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거대한 막이 올랐고 관객은 그녀를 죽일 수도 있는 적들이었다. 그녀는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청순해 보이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을 연출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곧장 강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간호사와 이 집의 총괄 집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인 뒤 자연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민준의 이마를 짚었다. 밤새 잘 잤어요. 민준 씨,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집사와 간호사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간호사와 집사가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우자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미동도 없던 민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침 식사 자리,
무슨 말이 오가는지 전부 기억해. 특히 강재혁과 윤채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들의 소통 방식이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들은 입모양과 눈빛 그리고 미리 약속된 손가락 신호로만 대화해야 했다.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터였다. 상석에는 그룹의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아들의 상태에 충격을 받아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였다. 실권은 그의 동생이자 민준의 숙부인 강재혁 전무가 쥐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민준의 곁에는 서연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윤채린이 앉아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윤채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세아가 어젯밤은 괜찮았어요. 낯선 곳에서 그것도 민준 씨가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많이 무서웠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내까짓게 감히 이 자리에 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채린 씨. 하지만 괜찮아요. 민준 씨가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언젠가 꼭 일어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더없이 순수하고 가련해서 오히려 윤채린을 위선자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강재혁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말거라. 민준이에겐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이런 큰 집안은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숙부에게 말하렴. 그는 자상한 숙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의 그릇 크기를 재려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영악한 건지를 떠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시야 구석에서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검지 손가락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2번 짧게 두드리는 신호, 집중해, 중요한 정보다 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강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 MA 건은 내가 직접 챙길 테니 걱정 말게. 주주총회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 해. 특히 보안 절대 새어 나가면 안 돼.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말은 서연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주주총회, 인수합병, 보안. 서연은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녀가 강재혁의 통화 내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잠시 민준의 손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못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날카로운 윤채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머, 서연 씨, 왜 그렇게 민준 씨 손만 뚫어지게 봐요, 혹시? 민준 씨 손가락이 움직이기라도 했어요. 윤채린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서연과 민준에게로 쏠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왼손을 들어보였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이 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손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라서요. 이 반지를 오빠가 직접 제 손에 끼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연인이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담긴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대답에 나를 세웠던 윤채린조차 할 말을 잃었고 강재혁은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찼다. 위험한 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까딱였다. 칭찬인지 아니면 계속하라는 명령인지 알 수 없는 그 작은 움직임의 서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결코 내려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다. 오서연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다. 그녀는 JK그룹의 우아하고 비운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아침이면 휠체어에 앉은 강민준을 정원으로 산책시키고, 점심이면 정성껏 준비한 죽을 그의 입가에 가져가 속삭였으며, 저녁이면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안에서 한치의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면 뒤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 강민준과 단둘이 남게 되면 그녀는 보고해야 할 정보들을 건조하게 전달했고,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그 차가움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변화의 조짐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서재에서 민준이 예전에 읽던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윤채린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베테랑 거르니시나야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배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는 척하며 찻잔을 기울여 뜨거운 차를 서연의 손등 위로 쏟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를.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수건으로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뭘. 바닥만 더러워졌네요. 제가 닦을게요. 그녀는 정말로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으려 했다. 거르니치나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서연이 화를 내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거나 혹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서재 구석에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강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돈 때문에 팔려온 속물. 그것이 그가 오서연에게 내린 첫인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달랐다. 불의에 분노하는 대신 조용한 존엄으로 상황을 감싸 안는 여자. 약한 모습을 무기로 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여자.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장기말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저택을 휘감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울부짖는 듯한 밤이었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민준의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방으로 향했다. 또 무슨 시험을 하려는 거지. 처음 든 생각은 의심이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사실적이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의 신음에는 억누르지 못한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아팠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약이고 뭐고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졌다. 눈앞에 있는 그는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들인 악마가 아니라 그저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를 부를 수는 없었다. 민준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고 곳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사고의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그 흉터들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이 남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상처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그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고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 때면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나직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보고용도 연기용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였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둠 속에서 민주는 희미한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끔찍한 사고의 순간과 배신감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온기와 귓가에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무런 계산도 없는 순수한 온기였다. 그는 의식 너머에서 그것이 오서연의 것임을 알았다. 그의 복수심으로 얼어붙어 있던 세계에 아주 작고 따뜻한 빛 하나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준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다. 거친 숨소리가 안정을 되찾았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도 본래의 창백함을 되찾았다. 밤새 뜬 눈으로 그를 간호했던 서연은 그제야 안도하며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열병의 후유증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침대 옆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이불 위 그의 손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민도 경계심도 이용 가치에 대한 판단도 없는 시선이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얼굴 붉게 부어오른 손등. 그리고 자신을 향해 있던 조건 없는 친절.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그의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단단하기만 했던 그의 갑옷에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열병 이후 강민준과 오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주인과 장기말의 관계였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의 온도가 이전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텅 빈 눈동자 너머에서 아주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편린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민준은 서연의 연기 뒤에 숨겨진 지친 영혼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소리 없이 단단해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적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계획이 어딘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조바심은 곧 새로운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불길한 징조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위장한 채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저택의 전기시설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낯선 기술자들이 민준이 머무는 별관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강재혁은 민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과장된 염려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채리는 서연의 손에 남은 옅은 화상 자국을 보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 아직도 자국이 남았네. 서연 씨도 정말 몸조심해야겠어요. 이 집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이자 저주였다. 그들의 불안감이 공기 중에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운명의 밤은 다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민준의 방에서 그가 예전에 즐겨 읽었다는 철학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스쳤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냄새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동시에 방 안의 조명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벽면 콘센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스파크가 파랗게 튀는 것이 보였다. 며칠 전 기술자들이 유독 오랫동안 점검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단순한 누전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함정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가 싶더니 이내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랬다간 범인들에게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강민준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뿐이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이며 그의 육중한 몸을 침대에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의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강민주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하려는 그녀의 작은 몸부림을 느끼며 지옥 같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세포가 당장 일어나서 그녀를 안고 이 방을 뛰쳐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그가 움직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와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몸에서 모든 힘을 뺀 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겨야만 했다.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복수까지도. 서연은 거의 울기 직전의 상태로 그의 몸을 간신히 휠체어에 옮겨 실었다. 바로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콘센트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 순식간에 벨벳 커튼으로 옮겨 붙었다. 유독 가스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콜록 민준 씨. 조금만 참아요. 서연은 연기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휠체어를 밀어 방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불붙은 천장 몰딩 조각이 그들의 바로 앞으로 떨어져 내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내고 자신은 옆으로 몸을 날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팔 위로 뜨거운 파편이 스치며 살을 태우는 고통이 찔러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직 민준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요란한 화재경보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복도로 뛰쳐나온 하인들과 가족들이 경악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재혁과 윤채린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충격과 걱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미처 숨기지 못한 실망과 악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을 휠체어에 축 늘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연기에 그을리고 팔에 화상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연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작은 병사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낸 영웅이었다. 그날 밤 임시로 옮겨진 다른 방에서 서연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화상은 깊지 않았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모두가 돌아가고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붕대가 감긴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계약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닌 서연의 팔에 감긴 하얀 붕대에 고정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수심이라는 차가운 불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녀를 다치게 한 것들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였다. 선은 이미 넘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화재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재혁은 조카를 잃을 뻔했다는 슬픔을 연기하며 저택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것은 감시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자신이 직접 집 안으로 들인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 오서연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양이 아니었다.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남은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생존을 위한 파트너였고 그들의 침묵 속 유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했다. 민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서연은 그 눈빛만으로도 그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서연은 남편의 회복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저택의 온실을 가꾸는 일을 시작했다. 식물과 교감하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그날 오후 윤채린이 친구와 통화하며 온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민준의 곁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도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니, 글쎄, 재혁 숙부님이 내일 오후 3시에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라 시에르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는 절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시네. 꼭 무슨 첩보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유난이라니까. 대체 누굴 만나시길래.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뇌리에 비수처럼 밝혔다. 갤러리라 시에르 오후 3시 비밀스러운 만남. 윤채리는 그저 투덜거렸을 뿐이지만 서연은 그 안에 무언가 결정적인 정보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순진한 얼굴로 화초를 돌보는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그날 들은 정보를 민준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들은 민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갤러리 라시에르는 미술품 거래를 위장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장소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강재혁이 그곳에서 누군가를 비밀리에 만난다는 것은 명백히 무언가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소형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사고 이후 해고된 것으로 위장한 채 외부에서 비밀리에 그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유일한 충신 김 비서에게 극비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갤러리 라시에르 강재혁의 모든 것을 담아와. 사진 녹음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모든 것. 메시지를 보낸 그의 손가락 끝에는 냉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서연과 민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첩보전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날 밤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내용에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파일 안에는 강재혁이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과 은밀하게 악수를 나누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JK그룹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것을 논의하는 충격적인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강재혁은 민준을 제거한 뒤 회사를 통째로 기업 사냥꾼에게 넘기고 막대한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음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끌어들인 가여운 희생양. 하지만 그녀는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냈으며 이제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찾아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장기 말이 아니었다. 그의 파트너이자 구원자였다. 그 순간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복수심만큼이나 강렬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놀란 서연이 그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거칠게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그것은 달콤하거나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녀의 용기에 대한 감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뜨거운 욕망이 뒤섞인 절박하고 격렬한 입맞춤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그의 키스에 담긴 처절한 감정을 느끼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키스로 인해 그들의 계약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이제 그들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위험한 감정의 파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격렬했던 키스가 남긴 여우는 어색한 침묵이 되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오서연은 황급히 몸을 물려 그에게서 떨어졌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고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입술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강민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에 놀란 듯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그가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한번 흐트러진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도 연기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감정이 싹 텄음을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일은 잊어.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리고 그녀에게 경고하듯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 이게 아니니까. 그는 방금 입을 맞췄던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파트너에게 브리핑을 하듯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다. 서연 역시 이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에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냉철한 스파이의 가면을 썼다. 민주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추악한 원한의 결과였다. 강재혁 숙부는 항상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회사를 훔쳤다고 믿어왔어.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후계자로 선택했고 숙부는 영원한 이인자로 남았지. 그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그 속은 질투와 열등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족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인 나를 파괴해서 자신의 패배를 되갚아주려 했던 거지.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윤채린 역시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민준이 사고 전부터 그녀의 탐욕과 야심을 눈치채고 파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그녀가 강제역의 제안을 덥석 문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돈 때문에 얽힌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이 거대한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증인이자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갑옷을 두른 것 같던 그 역시 사실은 배신의 상처로 얼룩진 가여운 영혼일 뿐이었다. 연민과 함께 그를 도와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반격의 계획을 세웠다. 결전의 장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JK그룹 정기 주주 총회장. 강재혁이 임시 의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회사를 매각할 안건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날 그 장소였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주주총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식물인간이라고 알려졌던 강민준이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와 동시에 김 비서는 강재혁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살포한다. 대중과 주주들 앞에서 완벽한 몰락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강민준이 준비한 최고의 복수 시나리오였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두 사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났다. 공동의 목표는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지우고 그들을 더욱 단단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강민준과 그녀의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헛된 상상도 잠시 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방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침대 위 하얀 베개 위에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주문한 적 없는 물건이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닌 목이 꺾인 채 시들어버린 흰 장미 한 송이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그녀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낮에 찍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피처럼 붉은 잉크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울 때 꺾어야지.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라져라. 서연의 손에서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적들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질로 잡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가득 채웠던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강민준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연극에서 사라져 줄 것인가? 결전의 날 아침 해는 평소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오서연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밤새 그녀는 시든 장미와 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협박 메시지는 유령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결심을 좀먹고 있었다. 강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수십 번도 더 망설였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우선시할까?
아니,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나약함을 질책하며 계획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복수국에 방해가 되는 부차적인 희생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를 배신해야 할지 그 지옥 같은 갈림길에서 밤새도록 헤맸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애써 단장을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공포에 질려있던 유약한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장한 결의에 찬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강제역과 같은 괴물에게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아버지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드는 길일 뿐이었다. 괴물의 손에 인질의 목숨을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위태로운 신뢰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협박에 대해 함구한 채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박이었다. JK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은 비련의 미망인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임시 의장 자격으로 강재혁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조카의 비극을 애도하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비통했지만 그의 눈은 다음 시대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야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해야 한다는 안건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재혁이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을 통과시키려던 찰나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어야 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한 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젊은 왕이었다. 세상에. 누군가의 탄성을 시작으로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웅성거렸다. 연단 위에 서 있던 강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그 모든 혼란을 꿰뚫고 오직 한 사람 강재혁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연단 가까이에 다다른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숙부님, 제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강재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순식간에 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서연의 짧은 비명은 장내의 소란에 묻혀버렸다. 강재혁은 연단 위에 마이크를 낚아채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 악마의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강민준, 거기 꼼짝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그 가짜 마누라의 목숨은 보장 못한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고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무대의 왕과 인질로 잡힌 그의 아내,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악당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민준의 화려한 귀환과 통쾌한 복수극은 한순간에 끔찍한 인질극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적의 소나귀에 붙잡혀 있었다.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의 마지막 수는 예상치 못한 최악의 변수로 인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연 회장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민준의 승리는 단 1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그의 귀환이 쏘아 올린 환호와 충격은 강제혁의 광기 어린 외침 한마디에 공포와 정적으로 돌변했다. 인질이 된 오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팔을 붙잡은 남자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고 등 뒤에서는 강제혁의 불타는 증오가 그대로 느껴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절박한 염려가 그의 얼굴에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비극적인 대치 상황을 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길을 터라 모두 비켜 강제혁은 서연을 인간 방패 삼아 연 회장을 가로질러 비상구로 향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거리를 유지한 채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차키와 핸드폰 일이 던져 지하 주차장에서 강제혁이 소리쳤다.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발치에 던졌다. 강제혁은 그것들을 발로 짓밟아 부순 뒤 서연을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고는 미친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회장님 김 비서였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예비 차량과 위치 추적 장치를 준비해 둔 상태였다. 추적 장치를 차에 붙여놨습니다. 어서 타시죠. 두 사람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 강제혁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항구의 폐창고 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그의 마지막 왕국이었다. 창고 안은 온통 녹슨 철골과 먼지로 가득했다. 강제혁은 서연을 의자에 묶어두었고 그 옆에는 공포와 악의의 찬 얼굴의 윤채린이 서 있었다. 잠시 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민준과 김 비서가 들어섰다. 마침내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올랐다. 꼴이 아주 우습구나 민준아. 왕의 귀환이라도 되는 줄 알았나. 강제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차갑게 빛나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네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회사가 네 아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으로 세운 탑인지 알기나 해. 강제혁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마지막 비밀을 폭로했다. 내 아버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기술을 훔쳐 JK를 세웠다. 그 친구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내 아비는 살인자야. 난 그저 내 친구의 것을,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망치처럼 민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버지를 향한 자부심과 복수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려는 건가? 닥쳐. 강제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총구를 민준이 아닌 서연에게로 향했다. 내 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없애주마. 내 아비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안 돼. 민준이 몸을 날리는 순간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다. 김 비서였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민준과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탕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김 비서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김비서, 민준의 절규가 창고를 울렸다. 김비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러졌다. 그의 눈은 충격과 안도감 속에서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장면에 모두가 얼어붙은 사이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충혈되었다. 냉철한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그의 사람을 잃은 슬픔과 적을 향한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강재혁에게 달려들었다. 총을 다시 쏘려는 강재혁의 손목을 꺾고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이었다.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이곳으로 오기 전 만일을 대비해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강재혁이 민준의 주먹에 완전히 쓰러졌을 때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강재혁과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윤채린을 체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곳에 승자는 없었다. 민준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김비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평생 그의 곁을 지켰던 충씨는 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부디 이제는 행복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묶인 의자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도 컸고 그 승리의 상흔은 너무도 깊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강재혁과 윤채리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JK그룹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들은 언론의 가십이 되었다가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지만 폭풍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야 했던 두 사람의 시간은 그날의 폐창고에 멈춰버린 듯했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 비서의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를 남겼고 승리의 영광 대신 지독한 상실감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강민주는 자신의 서재로 오서연을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올가매던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는 증명서와 그녀의 아버지가 앞으로 평생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 서류였다.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피와 눈물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어려 있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였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게 된 자유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냉혹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스스로를 향한 혐오, 그리고 지독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자에 가까웠다. 미안합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여서는 안 됐어요. 김 비서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나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건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어요. 난 당신을 도운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 것과 상처받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과정은 피로 얼룩졌으며 그 끝에는 죽음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은 너무도 많은 비극 위에 피어난 위태로운 꽃이었다. 전 떠나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 저택도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도,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도 버거웠다. 그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각자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것처럼. 서연은 서울을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그 시간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을 팔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오후, 그녀의 꽃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 문 앞에는 1년 전 헤어졌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복수자의 날카로움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의 쓸쓸함과 성숙함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J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진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떤 꽃을 찾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꽃으로 부탁합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사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상처를 치유한 끝에 내미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폭풍은 끝났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구원. 그 모든 것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골라준 작은 화분을 받아들었다. 계산을 하며 잠시 스친 손끝에 온기가 애틋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게를 나섰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페이지가 열린 것일지도 몰랐다.